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사퇴의 명분을 달았습니다. 윤 총장이 어떻게든 정치 참여에 선언을 한 것이다라는 풀이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난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고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치쇼다라고 폄하했습니다. 윤 총장 대선 1년 앞에 사표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 신설에 헌법정신 파괴다라고 규정한 윤석열 검찰총장. 어떤 위치든 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사실상의 정계 진출 선언을 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1시간여 만에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신현수 민정수석도 즉각 교체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중도 표심이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을 택했다. 서울 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당초 박빙을 예상했던 나경원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데에는 이 중도 표심이 작용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 기준인 1000제곱미터씩 지분을 쪼갰다. LH 투기 의혹. 전문가들은 이거 프로야. 프로의 솜씨가 느껴져.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꾼이라는 겁니다. 프로라는 겁니다. LH 내 소문난 토지 투자 전문가. 친분 있는 직원 가족 다 끌어들여서 투기 의심 행위를 했다. 연루자 중 LH 사내 커플도 사이좋게 2쌍이나 있었다. 땅판 주민들은 후하게 사주더니 신도시 될 줄 내가 알았느냐라며 망연자실했다. LH 직원이 땅 산다는 거 알았으면 안 팔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3명이 늘어서 총 5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검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가 예상한 대로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윤 총장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화이팅!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지만 많은 메시지가 담겼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준비해왔을 것이나 원고를 보고 읽지 않았다. 원고 없이 윤 총장이 말하는 방식을 택했다. 자, 김용주 전 의원과 이재명 기자 두 분 보시기에 자, 이 일종의 이제 사퇴 선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집중됐습니까? 저는 이제 어떤 위치에 있던 국민을 보호하겠다. 국민을 지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헌법의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데 어떤 위치에 있든 끝까지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국민을 위해서 투쟁하겠다. 이런 정치적 선언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재명 기자는요? 저도 비슷한데요. 어제 어쨌든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첫 번째는 헌법 정신 그리고 법치가 파괴됐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현재 상황이 헌법 정신과 법치의 파괴 그리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상황.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얘기한 건 자,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이건 정치 참여라는 표현은 없지만 명백하게 정치를 참여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걸로 보이고 어제 기자들과의 문담 말고 검찰 가족들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결국 그래서 어제의 사의 표명이 명백한 정치 참여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꼽은 부분, 국민을 지키겠다라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결정적인 배경에는 결국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이 있을 거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윤 총장을 징계로 내몰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윤 총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인사들이 자행됐던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건대 입법 권력은 180녀석에 달하는 거대한 여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중수처법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법 권력은 얼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파동으로 드러났듯이 지금 현재 사법의 법치 시스템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검찰총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마지막 선에 다다랐다면 국민들이 보내주고 있는 그 많은 열기들을 모아서 그 다음 할 수 있는 건 결국 국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다음번 나타나게 되는 선거에서 판을 바꾸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작은 소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드립니다. 예. 검찰 안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징계 청구에도 버텼거든요. 사퇴의 결정적 배경은 무엇일까?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사의 발표 전 주변 만류에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최근 검찰의 인사가 결정적 계기가 아닐까? 동아일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라고 징계를 주도했던 이종근, 신성식 등등 검찰 인사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신원수 민정수석에게도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재차 윤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인물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게 모두 묵살됐다는 겁니다. 검사장 인사에 크게 상심했다. 신수석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듯하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실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윤 총장이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중수청법까지 추진되자 사퇴를 굳혔다. 윤 총장 말, 추 전 장관이 나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할 때만 하더라도 중수청 존의는 없지 않았느냐 라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법조인, 검사 인사에 관여할 수도 없고 중요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도 없고 중수청 입법은 추진되고 이거를 막으려면 직을 던지는 것밖에 없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조인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기엔 여러 순간들이 있었어요. 윤 총장의 뭐 징계 국면부터, 그렇죠? 윤 총장 물러나라, 뭐 국정감사 등에서 얘기했었던 압박도 있었는데, 자,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만 꼽는다면. 여러 개를 꼽아야 되겠는데 하나만. 하나. 저는 뭐 당연히 그러면은 중수청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윤 총장이 스스로 식물총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아, 내가 검찰총장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뭐 인사나 수사에서 배제되던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검찰총장인데 아무리 내가 내부적으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내가 식물총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내가 식물총장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런 마음의 표현이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신현수 수석이 임명이 되니까 이러면 조금 나아지겠지, 좀 달라지겠지, 다시 좀 제대로 바로 잡히겠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원래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 기대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그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던 중에 이제 중수청법이 이렇게 윤 총장이 그 검찰 가족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갖다 제가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게 졸속 입법이라는 거죠. 왜 졸속 입법이냐? 비전문가들, 수사도 안 해보고 재판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얼렁뚱땅 만든 그 졸속 입법이 이 중수처법인데 이 중수처법이 시행이 되고 검찰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이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반부패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윤 총장은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국민들 실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침과 동시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뭐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직을 걸고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윤 총장이 총장직에 사퇴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국민들 앞에 선언을 하고 검찰청사로 들어가서 마지막 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는 이제 검찰로서 마지막 순간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남겨진 검찰 후배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쨌든 이 건물에서 검찰을 지휘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나가게 돼서 좀 많이 아쉽고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만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여러분 건강하고 번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1시간 만에 사의를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릴 텐데 윤 총장이 떠나는 길을 배웅하겠다라고 많은 검찰 관계자들이 나와서 저 윤 총장 뒤에 있었습니다. 그 영상 준비되면 보여드리겠고요. 김영주 의원님, 네. 방금 이 뭐랄까요 떠나는 총장의 이 남겨진 후배들에 향한 메시지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그 마음이 무겁겠죠. 음. 지금 이제 중수청이 이제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검찰의 뭐 수사권 또 검찰의 전체적인 힘들이 완전히 거의 다 고사되다시피 허물어지는 판에 어떻게 보면 뭐 구멍난 배를 먼저 뛰어내리는 듯한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거고 또 그런 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어떤 그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의 훼손에 저항하겠다고 하는 윤 총장의 결의를 반대할 수는 없고 박수를 보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과거 같았으면 윤 총장이 실제적으로 보면 전체 검사장 회의라든지 이 전격적인 집단적 반발을 만들어 놓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홀연 떠나는 것 같은 미안함,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 내부 식구들 간에 말하면 윤 총장 중심으로 한번 뭔가 화끈하게 모여서 입장을 표명하고 싶었던 아쉬움들이 뒤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영상 보고 계신데 이재명 기자, 통상 임기를 다 채운 검찰총장이나 이제 검찰총장직을 물러나게 될 경우는 퇴임식을 갖잖아요. 근데 윤 총장은 어제 퇴임식이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렇죠. 퇴임식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하고 전격적으로 이제 사표를 낸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제 오전에 반차를 했었고 오후에 바로 이제 기자들 만나서 사의 표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마 들어가서 한 3-4시간 정도 안에서 아마 이제 정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간부들하고 마지막 대화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직원들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퇴임식을 지금 저 발음했다. 총장님 사랑합니다는 그럼 검찰 직원들이 만든 직원들이 겁니까? 그렇죠. 직원들이 이제 청사에 있는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이제 그런 그 문구를 표시해 놓은 거죠. 일종의 뭐 그러면서 약식 퇴임식 비슷하게 연출을 한 거군요. 그렇죠. 꽃다발도 전달을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파랑만장한 총장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청 직원들의 마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총장 입장에서는 뭐 정치를 참여하겠다는 표현을 안 했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의 임기를 하차하는 직을 박차고 나오는 경우 자체가 전례가 없죠. 그런 점에서 일정으로 부담은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여권에서는 뭐 정치 검찰의 끝판왕이다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후배들이 하는 많은 수사들이 현 정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수사들에 대해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다만 이제 본인이 마지막까지 사탑에서 내걸었던 게 결국 헌법 정신, 법치의 파괴, 상식과 정의의 무너짐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뭐 중대 범죄 수사청 하나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잇따른 인사로 수사팀을 해체버리고 그리고 또 본인을 징계 청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사권을 자신의 수사권을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뭐 일종의 지금 이제 야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뭐 사기 범죄자들의 말만 듣고 수사권을 박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징계 청구가 이루어지는데 징계 청구 과정에서도 어떤 불법한 그러니까 부당한 과정들을 밟으면서 징계 청구가 이루어지고 이런 이제 전체 과정 속에서 결국 마지막 사의 표명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꼭 뭐 본인이 먼저 직을 던졌다기보다는 굉장히 여권과의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밀어내졌다 이제 이런 인식을 많이 이제 주려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지금 중도의 직을 던지고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총장이 이른바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고별사가 될 텐데 함께 보시죠. 검찰에 남긴 고별사. 어제 검찰 가족에게 드리는 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 한다. 자,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총장직에서 물러나는데 이게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 한다라고 쓴 점.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검찰 파괴다, 현 국면. 그리고 반부패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다. 부패 완판이라고 윤 총장이 앞서서 밝혔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 중수청 설치는 검찰 개혁이 아닌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서 공평히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고별사를 남겼습니다.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만 생각하라. 동요하지 말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고별사를 남겼는데 김병민 비대위원이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만 생각하라. 동요하지 말라. 국민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 이게 이제 남겨진 이제 후배 검사에게 남기는 어떤 당부 같은 건데 지금 소위 권력수사. 윤 총장이 주도해 왔었던, 윤 총장 밑에서 행해졌던 권력수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원전수사. 그리고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그리고 뭐 조국 일가 의혹 관련된 수사 등등이 있을 텐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떤 후임 검찰총장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야, 이 수사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마지막 이 당부의 메시지 혹시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국민의 검찰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권력의 힘으로 외압이 있더라도 여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줬던 게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고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보여왔던 행보들에 대해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같이 박수치면서 한 몸처럼 움직였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 일선 검사 인사 이후로 윤 총장이 한때 좀 코너에 몰렸던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징계안을 처리하는 그 순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검찰 내부의 동력들이 좀 모이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추미애 장관 인사라고 불렸던 조난관 대검 차장, 당시 윤 총장 직무가 정지돼 있을 때 당시 직무대행을 했던 조난관 차장 같은 경우도 윤석열 총장 편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한 걸음 물러서 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말 그대로 윤 총장이 언급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법치주의 시스템 전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본인이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권력을 향한 수사에도 매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전 수사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뭐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윤 총장을 그만두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핀셋 인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에 반하는 수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을 골라서 인사를 하고 결국 수사팀을 해체하는 것 아니냐. 지난날 수요일 밤에 대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추미애 장관 취임하고 나서 했던 인사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권력형 범죄수사팀 전체를 와해시키는 참담한 인사들이 보여졌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 윤 총장이 그만두고 나면 새로 오게 되는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조직 인사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겠으나, 새로 누가 오든지 간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누구든지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사에 임해달라고 하는 총장의 다짐이 있는 것 같고, 결국 그 뒤를 지켜보고 있는 건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그런 당부의 얘기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병민 비대위원의 해석은 저 부분은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기존에 하던 원전 수사 같은 것 계속해라 라는 총장의 메시지다라는 김병민 비대위원의 개인적 해석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대구고검을 윤 총장이 방문했을 때 검사들과의 간담회 내용 영상도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사과한 데는 좀 있어야 되나? 시험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조사를 많이 해갖고 머리가 젊어졌다. 초임 시간에 우리 방이야. 218호. 일단 책상이 이쪽 방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대장 하나, 나, 우리 실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방은 좀 컸다고. 그래. 그래. 야, 이거 한 15년, 26년 전인가? 그때 이 방을 썼네. 권력이나 특권층이 저지른, 또는 아주 진흥화되고 조직화된 세력들이 저지른 시세 조정원들이 권력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조직화되고 진흥화되어 있는 조직, 세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해줘서 국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외압이 들어오든지 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한 검찰은 억울한 사람 안 만드는 거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진짜 보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자 눈치도 볼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원칙대로 하라 이런 말이에요. 공정한 검찰이라는 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고,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정익진 변호사님, 네. 이제 방금 영상은 대검에서 편집하고 자막도 달고 음악도 깔고 해서 공개한 영상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대구고검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안부도 묻고, 여기가 내가 일했던 방이야, 뭐 이렇게 방도 둘러보고 한 영상도 나왔고, 특히 이제 머리가 좀 희끗해진 조사관에게 야, 너 조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야 머리가 휘어졌다, 뭐 이런 농담도 건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모습들? 저는 제일 재밌게 본 게 시험 떨어졌다라고. 사무관. 네네. 이게 사실은
그 판검사들이 그 법조인들이 굉장히 권위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선배들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렇게 높아지면 웃는 것도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냥 저희처럼 하하 이렇게 웃지 않고 예. 뭐 허허허 이렇게 웃는다고. 그런데 특히 뭐 법원장이나 검사장이나 뭐 검찰총장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내가 무게를 잡아야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 최신이 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는데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윤 총장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의미의 보스 기질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들은 검찰같이 특히 이제 위계 조직이 딱 있고 검찰같이 검사가 있고 사무관이 있고 그 검찰 수사관이 있고 이런 조직에서는 검사장이나 뭐 검찰총장 뭐 말할 것도 없이 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해 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윤 총장이 검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지금 검찰 구성원들한테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사람의 후임자로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왔을 때 그 전임자의 그림자가 너무 짙어가지고 누가 와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모습 때문에 윤 총장이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저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법률가들이 법조인들이 정치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의미에서는 좀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왔던 이제 간담회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메시지를 알려지기로는 하루 전날 이제 텍스트로 알려져서 저희도 봤잖아요. 예컨대, 국민 보호를 위해선 인사권자 눈치를 볼 것 없다. 그러니까 이 정제된 텍스트를 볼 때랑 윤 총장의 어떤 영상으로 볼 때가 좀 뉘앙스가 많이 달랐어요. 영상에서는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아무리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거 없다. 뭐 이게 뭐 그냥 제스처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좀 뭔가 위를 가리켰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인이 평소에도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음. 그렇게 얘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한 거고요. 방금 이제 우리 정혁전 변호사 이제 그런 어떤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서울 국회의원들이 말하자면 더 뭔가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 자체가 독립 예산이라서 다른 부처의 장관한테 밤에 낮에 큰 소리 치고 밤에 예산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서 소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서울 국회에는 2번에 1번 정도 떨어집니다. 방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천을 많이 당해봤다. 외압에 의해서 무너져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어떤 법조인과 다른 워딩, 톤이 나오고 또 배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뭐 지방에 자기 뭐 대구의 국민의힘, 뭐 광주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4선 5선 계속 간다는 것 자체가 성수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무게중심이 없어요. 윤 총장을 보면 그런 부분에 좀 도전했다가 무너져 자천당하기도 하고 초임지에 가서 자천당해서 왔을 때 얼마나 섭섭했을 거예요. 뭐 인터뷰 보니까 어떤 사람 같이 거기서조차도 저 사람은 찍힌 사람이니까 어울리지도 않으려는 풍토에서도 같이 올려서 사진도 찍는 그 속에서의 배포가 있고 인간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또 가장 도드라진 것이 검찰 법조인과 다른 워딩을 써요. 표현 방법이. 그러니까 일상적인 표현이고 거침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분이 본인 스스로가 지금까지 온 것을 뭐 정치를 위해서 온 건 아니지만 그런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평지 풍파 속에서의 맵집 그리고 워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정치를 해도 될 만한 또 폭넓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기존의 검찰총장이나 기존의 법조인과 다른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나는 지금 옷을 벗어도 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뭐 얘기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사는 말하자면 정권에 대한 수사는 니네들이 해라. 중수청과 관련된 부분은 내가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마지막 책무의 의미는 뭡니까? 검찰 조직 안에 있었을 때는 어쨌든 큰 틀에서는 대통령의 사람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 나는 이제는 대통령 사람이기에는 한계를 느낀다. 그런 워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워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전 의원님의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네, 이재명 기자 소개 좀 해주시죠. 어땠습니까? 검찰 내부의 분위기? 예, 뭐 중앙일보는 많은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한 거는 이제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아무래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현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라지고 나면 과연 그것을 누가 버텨줄 것인가 이런 이제 안에서의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게 왔다는 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단순히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이 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지난 한 2년여간에 걸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윤 총장이 마지막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전직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국민이 준 임기를 다하지 못한 것이 슬프고 안타깝다. 그렇게 흔들어대는데 살아남을 리가 누가 있겠느냐. 윤 총장이니까 뚝심 있게 여기까지 온 거라 생각한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사의표명에서 평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전직 검찰총장도 조직 팔다리 자르다 못해서 더한 행태를 어떤 검찰총장이 참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검찰총장, 전직 총장들 입장에서 윤 총장에 대해서 좀 안타까우면서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치의 선을 계속 안 그어왔었죠. 그 전에도.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사의 표명을 하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많은 행보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여기고 또 윤석열 개인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앞으로의 윤 총장이 이제 대선 행보를 하는 순간에 결국은 여권에서도 검찰개혁 시즌2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죠. 검찰 개혁 자체가 검찰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니까. 그래서 검찰이 원하든 원치는 않든 굉장히 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1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습니다. 청와대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간신문에서는 이를 단칼 수용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단칼 결별, 1시간 15분 만에 사의 수용 공식 발표, 26자짜리 짧은 입장문, 이상입니다까지 불쾌한 심기를 반영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여권 관계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주려 했고 검찰개혁 속도 조절 뜻도 내비쳤는데 모두 무시하고 정치인 같은 행태를 보였다. 임명권자로선 극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여권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와대의 방금 이 단칼 결별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저기다 길게 얘기하는 것도 또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조간의 만평을 보니까 알턴이가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조금 전에 여권 관계자의 저 반응은 가짜뉴스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저 가짜뉴스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안에 대해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뭐든지 간에 추미애 장관과 함께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 임기를 지켜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 검찰청법으로 2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의 결과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총장이 승기를 잡으면서 돌아오게 되니까 이를 나름대로 봉합하기 위해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했고 하지만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검찰 조직과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로 이어진 인사에서는 신현수 민정수석 패신 파동이 일어났으니 윤 총장에 대한 실질적인 마음은 결국 하루속히 윤 총장이 나갔으면 아니면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물총장으로 남아줬으면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윤 총장 스스로가 나갔기 때문에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 이가 갑자기 사라지면 굉장히 느낌도 이상하고 이를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청와대가 그리고 여권 관계자들이 윤 총장의 후폭풍이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님 얘기하면서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스스로가 자기의 발등을 찍는 것처럼 뭔가 맞지 않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노출이 될 텐데 예. 자연스럽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대비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레임덕에 대한 전조 증상들, 이 징후들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빨라짐과 동시에 여권과 문재인 정부는 훨씬 더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형국에서 이게 윤 총장의 사태가 과연 본인들이 원하던 방향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는 동시에 신현수 수석도 교체했습니다. 어제 윤 총장 사의 수용 발표 45분 뒤 신영수 민정수석 후임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 정면 대응 차원, 결국 애초 신수석의 기용 의도가 윤 총장 관리 용임인 확인된 셈, 윤 총장이 없어지니 신수석의 필요성도 없어졌다는 해석이 중앙일보에 실렸고, 신수석의 용도 역시 공식 폐기됐음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인터뷰했습니다. 자, 민변 출신의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이 발표됐습니다. 야권에선 눈에 거슬리는 인사들 다 빼고 내 사람으로 다시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신 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번 신현수 민정수석의 이른바 사표 항명 사건 때 같이 얘기가 되었어요. 검찰 인사와 관련돼서 박 장관이 신수석도 패싱한 채 인사한 발표를 강행하자 결국 신수석이 분개하고 사표를 던졌다. 근데 교체된 시점이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신수석이 교체됐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 뭐 조금 전에 저희가 뭐 화면에서도 봤지만 두 사람이 묶여 있었다 하나로 이렇게 패키지로 묶여 있었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결국은 지난해 12월 31일 날 신현수 민정수석을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처음으로 검찰 출신을 발탁한 것 자체가 이제 신수석과 특별히 윤 총장이 또 굉장히 각별한 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 이래서 이제 다시 복귀한 이후에 결국은 검찰과의 어떤 화해, 갈등 조정 이런 이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청와대를 불러들였는데 결국은 오히려 지금 뭐 동아일보도 지난달 7일 검찰 고위직 인사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사의 표명에 직접적 계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오히려 인사 파동이 벌어졌죠. 그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신현수 수석의 역할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인사 파동 이후에 신현수 수석이 이미 내 역할은 없다, 내 동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사의 표명을 거두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물러난 이후에 신 수석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윤석열 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1시간 15분 뒤에 윤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다시 45분 뒤에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수용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2시간 만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검찰 출신들과의 결별을 하는데 2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렇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과 다시 뭐 갈등을 조정하고 좀 안정적이고 화합하는 국정 운영보다는 결국은 이 갈등 자체를 어떻게 다시 한번 정치 동력으로 만드는 그런 쪽으로 국정 방향 자체가 국정의 기조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기자의 어떤 개인적 분석이 참 흥미롭게 들렸군요. 문재인 정부가 임용한 검찰 출신의 인사, 검찰과 결별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 단. 흥미로운 분석. 자, 이제 관심은 윤 총장의 빈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이냐. 차기 검찰총장 함께 보시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고 있고 조남감 차장검사, 김호수 전 법무부차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등 거론되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뭐 이외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자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웃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성윤 검사장은 피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에 의해서 입건된 피의자가 검찰총장이 된다? 옛날에 뭐 이렇게 피의자 돼가지고 아니면 피고인 돼가지고 형을 갖다가 받았다가 뭐 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신 분이 검찰총장이 된다. 그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갔으니까
그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자가 그 검찰총장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성윤 검사장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차장 검사하고 부장 검사들이 항명성 행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검찰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에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고 나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이성윤 그 검사장이 검찰총장이 돼서 그 검찰을 제대로 추스릴 수 있을까? 일단 그런 회의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런데 뭐 인사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개인적 견해 중에 웃긴 것 같다라는 표현은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이례적일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대권 대선이 일어나 윤 총장의 사퇴가 지금 정치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임명됐을 때부터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강행할 때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징계를 당할 때 그 과정에서 수차례 총장직에서 업무가 배제됐을 때 그리고 지금 사퇴를 하는 그 순간까지 윤 총장의 임기 주요한 장면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 정말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본질에 더 충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경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피가 지고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총장이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밖에서 다 신문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피의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국회 완판으로서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간의 일들을 숨가쁘게 살펴보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이 영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를 선언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조국,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회 칼럼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비루한 외모의 하이에나가 초원의 무법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강자의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강약약강의 비굴한 처세에 있다 라는 글을 인용하며 윤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비루한 외모의 하이에나라는 글을 인용한 겁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총장을 비난했습니다. 탄압받는 피해자 모양새를 극대화한 다음에 나가려고 계산을 했던 것 같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정치 대선 참여 명분으로 삼는 해괴 망측한 일은 없다. 라고 추미애 전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조국 전 장관은 윤 총장에 의해서 어찌 보면 개인 비위 혐의의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 전 장관이 인용한 그 글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나를 수사했던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비루한 외모의 하이에나가 초원의 무법자가 될 수 있었던 강약약강이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은 그런 하이에나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는가? 도직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이에나가 불법을 저질렀는가? 인간이 그거는 뭐, 저 보기에 따라 저는 저 말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처사술이 있는 거죠. 처사술이. 어느 직장, 어느 조직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이 법을 어겼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본인이 처한 입장이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조국, 윤석열 중에 누가 법을 어겼냐?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굴해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체면 구기는 일도 많고, 욕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이 과연 자기가 법정에 나서서 과연 자기가 완전한 면책권이나 완전한 자기의 어떤 그 의문점들을 해소하고 있느냐. 또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추미애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모자란 실력으로 아주 하이에나 같은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을 다루려고 해서 뒤치기 당한 거 아닙니까? 정말 돌직구로 날리려면 하이에나를 잡는 법을 연구했어야지, 그러면. 추 장관이 못 잡지 않았냐? 예. 결과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전직 장관은 정말 문재인 정부 대통령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예. 김용주 전 의원님의 어떤 돌직구 발언.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글을 논평하시면서 법을 어겼다라고 한 부분은 이제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근거하여서 말씀하신 거고, 조 전 장관 본인의 재판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정 교수의 어떤 2심, 3심 결과도 좀 지켜봐야 한다는 어떤 공식적인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용주 전 의원의 상당한 돌직구 들어봤습니다. 어찌됐든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실패했잖아요. 김용주 전 의원의 말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추 전 장관에게 있는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윤 총장을 향해서 다시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기자는 김용주 전 의원의 이 돌직구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로 대선 전략을 삼는 게 해괴망측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은 좀 굉장히 좀 지나칠 수 있지만 어쨌든 탄압받는 피해자 이미지는 정치적으로 포지션 전략으로 굉장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패족이라고 표현했던 친노 진영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집권을 하는 친문 진영으로 재탄생한 것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다. 이런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세운 것, 그를 피해자로 만든 것 자체가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인 거죠. 예. 추 장관이 4차례 인사를 통해서 3차례 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통해서 결국 윤석열 총장을 윤석열 총장이 탄압받는 피해자가 된 게 만든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로 그 자리에 만들어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되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 좀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면 임기를 박차고 나오는 것 자체도 비판의 소질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앞으로 이제 논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계속 이제
또 다음 대선까지 그 이슈를 끌고 갈 텐데 과연 거기에서 누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위하고 있는 것인지 이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우키로 강경 발언을 자제했던 여권이 윤 총장이 총장직에서 사퇴하자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도 윤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예상을 하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만은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입니다. 윤 총장의 정치 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퇴 직전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 선언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윤 총장을 향한 비판들도 듣고서 같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입니다. 그동안 행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기보다 정계 입문을 위한 알리바이용 쌓기가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핑계로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오늘 조금 전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할 말 없다라고 이낙연 대표가 말을 아꼈거든요. 잠시 후에 그 영상도 좀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데 오늘 입장을 냈어요. 뜬금없는 처신이고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경쟁자로서 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아마 격세지감이 좀 많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불과 한 1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본인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거듭해서 이 하향 곡선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만약 이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서울 부산 선거에서 참패하게 된다면 지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원 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내게 만든 총괄적인 책임자입니다. 아마 선거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가 고스란히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질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현재 3월 달에 본인 스스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판 한복판에 사실 뛰어들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텐데 여기에 윤 총장이 움직이고 있는 행보에 따라서 4월 보선에 미칠 수 있는 결과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아마 이낙연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 여러 가지 심경들이 꽤나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가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같은 비판과 비난들을 하게 되는 건 본인 스스로가 국무총리로 몸을 담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또 엄정하게 수사를 했던 인사에 대해서 본인들의 인사권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끄집어낸다 하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매서운 비판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평가도 180도 바뀌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판단됩니다.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후보자는 권력에 굽힘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취득했고 흠집을 내려고 했었다라는 건데 주광덕 의원님께서 배우자 관련된 협찬을 받았는데 뭐 자료가 어쩌고 하는데 그 배우자 관련 회사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팩트 자체가.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입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면 재량과 노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저렇게 답변하시는 게 일국의 검찰총장의 답변이 맞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저는 자멸할 거라고 봅니다. 윤 총장은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물론 이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의 평가도 이렇게 좀 달라진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그 이야기가 쭉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불쾌하고 그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동시에 이제 두 분이 나갔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윤석열 총장, 두 번째는 신현수 수석. 근데 신현수 수석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문정부의 성공을 나가서도 내가 기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반해서 윤석열 총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 그래서 정의, 상식,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붕괴가 됐고 내가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다음에 지금 그 여권에서는 그 윤 총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할과 관련된 가능성에 대한 조간신문들의 보도와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대선은 1년 앞두고 윤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관측부터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다양합니다. 그 가능성들 저희가 한때 모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윤 총장이 뭘 할 거냐와 관련된 이야기죠. 상당히 좀 흥미롭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질 가능성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정치 구단들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다 좀 열어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대선 1년 전 직던진 윤 총장 정치 입문 경우의 수 1 경우의 수. 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입당 가능성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경향신문 지적했고, 하지만 제1야당의 세력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향신문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제3지대 설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등 제3지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만나서 뭔가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정계 개편의 신호탄인 거죠, 이러면. 자, 독자 세력화의 가능성도 있어요. 금태섭 전 의원, 신당 등등과 연대할 가능성 등이 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총장이 금 전 의원 등과 어울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도 가능성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첨으로, 경향신문 기사의 별첨, 물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제일 마지막에 별첨으로 한 줄 더 보태긴 했는데, 자, 김용주 전 의원께서는 직접 국회의원도 해보셨고,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해보셨고, 서울시장 선대본부장, 상황실장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좀 타당하다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윤 총장 스스로가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과 코치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버틸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일정 정도 지방선거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세력 구축화를 했다가 말하자면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방선거 전에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지방선거라고 해봤자 이제 한 달여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제 정말 이제 검찰총장이 아닌 하나의 정치적 몸풀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체크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고 내부적인 논의를 치열하게 할 거라고 보이는데, 우선은 지금은 한 개인의 영향력을 통해서 말하자면 야권 지방선거에 상당히 많은 어떤 긍정적인 결과들을 줘서 서울과 부산의 선거에 본인으로 인해서 그들이 야권의 승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한 포지셔닝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거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예. 근데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후보 단일화가 잘 안 됐다든지 사실은 이 야권이 지리멸렬해진다면 본인 중심으로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어떤 독자 세력화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빼내서 새로운 신당을 얘기하는 김종인 비대위원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우선 시작을 하지 않을까. 정치판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안철수 대표 모두 다 긍정적으로 논평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헌법 정신을 지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던 총장이 이 축출당하는 현실이 이 대한민국의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의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심정입니다. 윤석열 총장 지금까지 잘 싸워줬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당에서 기획 사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 축출이지, 기획 축출. 쫓아내기 위해서 중수처법을 만들고 집요하게 압박했던 기획 축출의 결과 아닙니까?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도 고려하고 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뜻과 상황에 달린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윤 총장의 말을 경청하고 윤 총장을 지지해 주십시오. 윤 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횡포를 저지합시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지키고 4월 7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2021년을 민주주의 암흑기 원년으로 기록할 겁니다. 미묘한 신경전 비슷한 것까지도 좀 살짝 엿보이고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 모두 다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뭐 대놓고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라는 말도 섣불리 안 하고 본인의 뜻에 달렸다라고 지금 일단은 말을 했는데 비대위원이시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정치의 어떤 행보, 뭐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윤석열 총장이 나오면서 했던 말들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역할을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나오고 나서 해야 되는 역할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태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정치적인 명분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명분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4월 7일 보궐선거에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4월 7일 보궐선거는 내년도 3월에 치러지게 될 대통령 선거의 예고편입니다. 이 보궐선거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야권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 윤 총장이 나서서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아무리 외쳐서 얘기를 한든 그 역할들은 수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3월 달에 나왔다는 건 결국 윤석열 총장이 이번 4월 보궐선거에서 무언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지난날 그 바깥 진영에서 누군가가 제3지대의 세력화를 도모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좋은 지지율이 정치적 세력이 다 힘을 합쳐서 나를 옹이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반기문 전 총장의 사례였죠. 하지만 정치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혈혈단신 혼자 나서서 뭔가의 뜻을 도모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진행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가지고 뭉칠 수 있는 힘들이 굉장히 점점 더 살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들도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중물 역할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노력으로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하고 거대한 입법 권력의 힘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막아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가능성은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이에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뭉쳐야 된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 세력의 역할을 윤 총장이 하게 되고 야권 전체가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 구도를 가져올 수가 있다면 윤석열 총장이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로 본인이 내년도 3월까지 가게 되는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가능성의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역할선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흥미로운데 두 분의 어떤 개인적 전망인데 공통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에요. 청와대 출입, 국회 출입 반장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정치를 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가 나왔다 이렇게 약간 단정적으로 좀 표현을 했었는데 물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본 이유가 어제 이제 뭐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고 있었지만 검찰 직원들에게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소임을 이행하겠다, 이런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제가 볼 때는 그 헌법 66조에 보면 대통령의 책무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법 준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 그 헌법 66조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의 책무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을 향해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밝힌 거라고 그게 이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어떤 힌트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게 원래 검찰총장의 책무인데 검찰총장직을 벗어나면서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겠다는 건 결국은 이제 대권 선언이라는 거로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불구하고 왜 굉장히 임기를 한 4개월 남겨두고 특히나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전에 사표를 썼다는 건 결국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다,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재명 기자까지 같은 예상. 물론 뭐 지원 유세라는 뭐 이런 형태는 아니겠으나 결국 야권 단일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단일 후보를 통해서 단일 만남을 통해서 혹은 본인 스스로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걸 보궐선거의 의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다음 행보가 이제 굉장히 관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일 텐데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런 형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전에 중앙지검장 때는 사실 적폐 수사에 거의 올인을 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세력들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입당한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 명분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제3지대에서 어떤 정치력을 모으는 그런 시도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어떤 공통된 전망이 참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세 분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LH 직원의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입니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LH 재직 회사 인증을 거쳐야 되는 게시물이라고 합니다. LH 직원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냐? 내부 정보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건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기한 건지는 법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항변을 했습니다. LH 직원이라고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냐? B, LH 직원으로 추정되는데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것이었는데 내부 정보로 샀다고 하다니 억울하다는 거죠. C, LH 직원. 10,000명이 넘는 직원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걸린 것일 수 있는데 무조건 내부 정보 악용한 것 마냥 시끌시끌하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LH 직원이라고 투자하지 말란 법은 없죠. 그런데 저기 LH 직원이 내 직원으로 보이네요. LH가 한글로 보니까 내 직원이다. 아재 개그.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그 LH공사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LH공사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있군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고 이 정도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게 위법한 범죄 행위라고 추정이 될 수 있으니까 LH공사 임직원들은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걸 갖다가 위반해놓고 이거 뭐 우리는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냐. 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법이 있다? 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주택 특별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패방지법도 있고요. 이거는 검찰에서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그 조사를 해가지고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반드시 형사 처벌해야 되고요. 그다음 부패방지법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그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법한 범죄 수익을 반드시 회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부패방지법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례가 손혜원 의원 사례였거든요. 손혜원 의원 사례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인가 유죄가 1심에서 나왔단 말이죠. 어쨌든 그것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그러한 굉장히 안 좋은 행위라고 안 좋은 범죄 행위라고 저는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은 꼭 그 검찰이든 경찰이든 잘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흥미로운 추가 보도들이 있는데 저희도 몇 가지 준비했지만 이걸 하나로 다 연결돼요. 한 장면으로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컨대 이 LH 직원이 땅 살 때 신분을 속였다.
부동산 컨설턴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LH 내부에서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해서 검토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땅을 사는 수법이 굉장히 이거는 프로의 솜씨가 난다라는 지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얘기한 것처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지금 광명, 시흥, 신도시 지구 토지 매입했던 이제 사건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매입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부동산 컨설턴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샀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LH 직원이고 확인됐죠. 지금 밑에 보면 이 건물 관계자 얘기가 나오는데 계약 당시에는 자신을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소개를 했다. LH 직원인 줄 전혀 몰랐다. 그런데 컨설턴트니까 차익 남기려 계약을 맺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중에 보니까 LH 직원들이 결국은 막대한 돈을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면서 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파트 특별 공고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1000제곱미터당 이제 특별 공고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그 땅을 사서 1000제곱미터당 지분을 쪼갭니다. 그만큼 많은 이제 아파트 특별 공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추는 거죠. 거기다 어제 저희가 봤지만 논밭에다가 묘목을 심습니다. 그러면 이전 비용 등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토지 보상 업무 등을 해왔던 신도시 등을 추진해봤던 LH 직원들이 당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해서 토지를 쪼개고 거기에 새로운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심고 하면서 쉽게 보상을 막 극대화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을 썼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개인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부패 구조 속에 나온 건지 확인해 봐라. 그렇게 이제 주문을 추가 지시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정말 뭐 한두 명의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LH 직원 다수가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보상을 극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한 사람 중에 뭐 사내 커플도 2쌍이나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13명 중에서 이제 2쌍은 사내 커플이었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는 거죠. 사내 커플이 그럼 뭐 쌍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2쌍이 서로 같이 투자를 했다는 거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자기 가족들 명의 등을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나 이제 하나 또 주목할 게 이게 처음에 이제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변 참여연대 얘기를 들으면 익명의 제보자라고 왔다는 겁니다. LH 직원들이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신도시 발표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지번까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하게 이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LH 내부 직원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LH 내부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부 직원이 이런 익명의 제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 지시대로 이것이 그냥 개인 일탈이 아니다라고 보고 이 조직적 범죄들을 어떻게 규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광명 시흥 지구에서 벌어진 게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걸 밝혀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지 그런 대책까지 마련하는 게 지금 이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정말로 투기인지 아닌지는 좀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아직 뭐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탐관오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탐관오리, 공직자로서의 어떤 신분을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하면 그걸 전형적으로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탐관오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확하게 좀 규명돼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권에서 변창흠 장관 사퇴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진성준 의원, 당시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선 꼬리 자르기다, 여권 인사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변창흠 장관이 이낙연 대표를 면담하고 돌아가는 과정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무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퇴할 뭐 그런 요구 같은 거 받으셨나요? 하셨나요, 장관님? 복지와 이런 거는 뭐 얘기 들어가 있나요? 근데 조사는 일단 이 의혹에 대한 예. 대표님하고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좀 한 말씀만 구체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하라. 어떤 선택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본인의 사퇴론과 관련돼서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고 김영주 의원님,
변창흠 장관이 저때 당시 LH 사장이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 장관이 과연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논란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좀 재미있는 것은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2017년도에. 또 변 장관이 SH공사 사장을 했죠. 근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시흥 광명 이쪽이 LH 인천 지역에 관할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땅을 산 사람들은 서울 경기 지역의 LH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 땅을 사야 되는데 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LH 사람이 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보를 이렇게 내부 비밀 정보를 수도권에 말하자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측면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여야가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여야 힘을 합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공방할 거 아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여야든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들 포함해 있는 지금 시흥시도 그런 경우입니다만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민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변창흠 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국토부 관계자들 사실 국토부 관계자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LH만 얘기할 게 아니라 SH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정부적이고 여야 합쳐서 하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도 김영주 의원의 지적과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공직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등잔밑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당에서 지금 얘기한 게 김병민 비대위원이 청와대 전수조사라. LH 직원만 내부 정보 이용해서 땅 샀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청와대 관계자들도 다 전수조사해라. 대변인부터 수석부터 청와대 비서관부터 직원들까지 혹시 땅 산 사람 있는지 아닌지 다 전수조사해라. 정의당에서 지금 이렇게 요구했는데 야당의 지도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유체위탈 합법으로 얘기하듯이 총리실 산하 자기들끼리 내부 이 상황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들춰낼 수 있겠습니까? 그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투기에 대한 내용이 어느 누구도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LH 직원들뿐 아니라 청와대 인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몸에 담고 있는 고위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 부분을 분명히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공직 기강이 완전히 땅에 무너졌다는 건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갑자기 기시감이 드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몸을 담았던 김의겸 대변인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말 참담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분명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조용히 김의겸 대변인의 말을 듣고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를 일단하게 되고 납니다. 당시에도 본인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끌어다가 본인은 청와대 관사로 살면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는 문재인 정부 절대로 집으로 투기하는 것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부동산에 매입했던 과정들이 큰 논란이 됐죠. 지금 다시 국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에 몸을 담는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몸을 담고 있는 공직자 전체 공직기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금 당장 청와대가 해야 되는 건 이 문제 당시에 총괄 책임자였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이 선행돼야 되고 그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와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 이 문제 밝히기 위한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비대위원의 의견은 이거 총리실 조사 맡겨서는 안 된다. 국회 국정조사해야 되고 변 장관부터 경질하라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정세균 총리와 여당의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우선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와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자, 정영진 변호사님, 만약에 이게 범죄 행위로 규정이 된다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질 것 같은데, 자, 변 장관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슈가 제기됐어요. 야당 비대위원은 변 장관 경질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이 너무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변 장관이 경질되지 않고 계속 국토부 장관, 주무장관으로 LH를 관리 감독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시그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그 부동산 투기,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관대하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던 분이 지금 국회의원 되시지 않습니까? 공교롭지만 오비일학 같이 공교롭지만 두 가지 사건이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아유 뭐 그렇게 해도 국회의원도 되고 아유 뭐 내가 사장이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도 그냥 사과만 하고 그냥 장관직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 기강의 문제가 너무 지금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의 개인 접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열화 같은 성원으로 20만 구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방은 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20만 구독 특별 생방송 특집 1시간 김진애 231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31로 특별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